자, 네이버 논술 카페 생각과 글의 강비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왕초보 논술 교실의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요약입니다. 요약은 어떻게 하는 건가? 그리고 그 대학에서의 논술에서 요약을 갖다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논술 시험을 통해서 교수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고자 하는 거는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묻는 방식도 그 논제를 통해서 이렇게 묻는 방식도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맨 처음에는 과연 학생이 대학에 들어와서 전공 서적을 보고 그 책에 쓰여 있는 그대로, 즉 필자가 말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요약하라 하고 여러분들에게 시킵니다. 게시문 어떤 거를 갖다 놓고서 그 내용을 정확히 네가 파악할 수 있겠니? 한번 그거를 압축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봐라 하는 것이 요약입니다. 오늘 배울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럼 뭘 묻느냐? 그다음으로 네가 객관적으로 이해를 했으면은 그 이해한 내용을, 제시문 내용을 어떤 조건에 맞추어서 그리고 정해주는 시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논제에서 설명하라, 해석해보라, 분석해보라 하는 논제로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객관적으로 이해한 두 개나 세 개의 주장을 놓고서 제시문 가, 나, 다 아니면 가, 나 뭐 이렇게 놓고서 서로 무엇이 다르고 같은지 비교를 해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교하시오 하는 논제에서 이제 그런 글쓰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로 객관적으로 비교해 본 주장 중에서 제시문 가나다 뭐 이렇게 세 개를 놓고서 비교했다 그러면 주어진 어떤 상황 아니면 우리 사회의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주장이 더 가장 타당할 것 같느냐 하고 묻습니다. 아니면은 그 주장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보라고 하거나 주어진 상황, 우리 사회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제시문들에 언급된 것을 기초로 해서 내 생각을 한번 말해보라고 합니다. 이 내 생각, 이 학생의 생각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하는 것은 결코 학생의 독자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시문에 주어진 것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재구성한 그런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묻기 위해서 선택을 하라, 아니면 비판을 하라, 아니면 대안을 제시하라. 그래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과정이, 요 묻는 요 순서가 교수들이 인문계열 언어 논술 문제를 만드는 기본 발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왕초보 논술 교실에서 여기서도 교수들이 물어보는 순서대로 우선 그래서 오늘은 요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요약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제시문의 내용, 논지, 중심 내용, 요지, 주제 어떻게 뭐 얘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시문의 논지를 파악해서 간략하게 압축해서 서술하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요구 조건에 따라 100자 정도로 짧게 요약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300에서 500자 정도로 길게 요약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논제에서 요즘은 그 논제에서 직접적으로 뭐 제시문 가를 요약하시오 뭐 이렇게는 잘 안 나오거든요. 예전에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논술 시험을 볼 때는 1번 문제에 항상 한 450자 정도 내외에 요약하라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독해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이제 그 직접적으로 문제 1, 뭐 제시문 다를 요약하시오 뭐 이런 문제 잘 안 나오고 어, 다른 이제 전체적인 긴 문제 안에서 그거를 갖다 요약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논제에서 직접 요약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모든 논술 답안에는 논제에서 언급된 제시문의 중심 내용을 주장하는 문장과 필자가 어떻게 주장한다라는 거, 뭐라고 주장한다라는 문장과 그렇게 주장하는 왜, 근거, 그 이유는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라는 근거 문장으로 압축해서 답안에 반영해야 하므로 이 요약은 모든 논술 답안을 작성할 때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은 논술 글쓰기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논제에서 특정 제시문을 직접 요약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요약하는 요령을 한번 알아봅시다. 요약은 수험생 여러분이 필자의 입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단도직입적으로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하는 겁니다. 필자의 입장입니다. 수험생의 입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제시문을 읽고 독후감, 여러분들의 평가를 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시문 내용, 여러분들이 그 제시문을 쓴 필자가 돼서 그 길게 쓴 제시문을 압축적으로 정리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시문 내용을 확대, 왜곡, 과장하거나 제시문을 읽은 독감을 쓰면은 바로 탈락입니다. 보통 논제를 해서 그냥 묻는 거는 그냥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논제, 제시문 가를 요약하시오. 250자 플러스 마이너스 25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봅니다. 이럴 경우 보통 이제 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제시문 가를 쭉 다 읽고서 여기서 모든 글에는 중심 내용이 있어요. 중심 주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용 핵심 논지가. 그래서 필자의 중심 주장, 논지를 찾아서 맨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뒷받침 문장으로 제시문의 핵심 어휘를 사용해서 요구하는 글자 수에 맞춰서 여기 같으면 250자네요. 글자 수에 맞춰서 쓰면 됩니다. 이런 방법이 하얗게 필자의 그러니까 결론을 두 갈식으로 쓰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시문의 문단 순서라든가 아니면 제시문의 한 문단이면은 글 순서대로 문단 전개 순서대로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역시 핵심 어휘, 중요한 단어나 어구를 사용해서 문장을 재구성해서 글자 수에 맞게 쓰면 됩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앞에 이렇게 두 갈식으로 이렇게 쓰면은 글자 수 맞추기가 조금 쉽죠. 그러면서 요약한 그 답안에서 학생의 채점자에게 그 학생이 내가 제시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요약 문제를 출제하는 까닭은 제시문의 논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을 채점자가 알 수 있도록 요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읽을 때 우선 전체적으로 글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고 겉으로 나온 주제를 찾아야 합니다. 이게서 뭐 사랑은 아름답다고 얘기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중심 핵심 어휘가 어떠하다라고 필자가 주장했는가 이것이 이제 논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글 읽을 때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제시문을 읽어보고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항상 단어 하나를 툭 던져요. 예, 사랑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핵심 어휘지 주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괴롭다. 아니면 사랑은 아름다운 거다. 사랑은 영원한 거다. 사랑이 어떻다라는 거는 무척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안에서 필자가 사랑은 어떠하다라고 말했는가 하는 그거를 다 얘기를 해야지 주제를 얘기한 게 됩니다. 항상 그걸 명심하세요. 단어 하나만 툭 던지면 탈락입니다. 물어볼 때, 면접 시험 볼 때도 그래요. 그리고 자, 요약하는 거니까 지금 자, 제시문을 객관적으로 잘 이해를 했으면 이제 표현을 바꿔서 문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요약하라고 그러면 조금 글을 읽는 친구들도 제시문을 쭉 읽고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구나 하면은 제시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을 통째로 그대로 옮겨와서 이 첫째 문장에 요게 핵심 이제 문장 요거 쓰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이어서 두 번째 문단에 또 핵심 문장을 또 이어서 쓰고 세 번째 문단에 또 핵심 내용을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고 해가지고 제시문의 문단 세 문단이라면은 그 각각 문단의 핵심 문장 주제 문장을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대로만 표현을 좀 바꿔야 돼요. 그대로 통째로 문장을 옮겨와서 짧기를 하는데 안 돼요. 이제 주제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옮겨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요약을 할 때는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뒤에 여러분 학생들의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재구성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단어, 핵심 어구나 이런 것들은 바꾸면 안 됩니다. 이게 이 핵심 어나 핵심 어구를 바꾸면은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는 명사는 바꾸면 안 됩니다. 그 명사를 가지고
그대로 살려주되 수시거나 서술어는 유사한 뜻을 지닌 다른 낱말로 바꿔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장 구조도 좀 바꿔 쓰고요. 이제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학들이 얘기했지만 제시문의 내용에 자신의 생각이나 논평을 추가하면 절대로 안 된다. 요약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글쓴이가 전달하려는 견해나 정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자신의 표현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제시문의 논지를 왜곡하기도 하고 학생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요약은 어디까지나 글쓴이의 견해를 짧게 고쳐 쓰는 겁니다. 제시문을 전혀 읽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제시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결하게 전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요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시문의 논지를 왜곡해서도 안 되지만 제시문의 내용에 학생 자신의 생각이나 논평을 덧붙여서도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제시문에 나온 사례는 중심 내용이 아니라 중심 내용, 논지를 독자에게 이해시키려는 뒷받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약문에 제시문에 그 구구절절이 나오는 이런 예를 들거나 예를 들면 뭐해서 나오는 이런 내용은 요약문에 포함시키지 마세요. 포함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글을 쓰는 원칙에 예를 들어 하면서 이렇게 그 자신의 주장을 갖다가 근거로 이렇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사례를 들거나 뭐 어떤 뭐 외국의 사례를 들거나 뭐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들거나 이렇게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핵심 내용, 중심 내용, 논지를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요약문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요약이 무엇인가 하는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실제 문제를 놓고서 우리가 요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나오는 예시 문제는 대학에서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입니다. 제 그 생각각을 대입논술에 기초편에 나오는 거기에 이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자, 예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다음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250자 플러스 마이너스 25자입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들은 보면 적게 써도 좋지 뭐. 적게 쓰는 게 좋은 거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딱 225자를 맞췄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거. 물론 그렇게 되면은 물론 학교에서 요구하는 원칙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합니다. 근데 이 글 전체를 다 표현하기 조금 어려워져요. 그래서 항상 조금 넘치게 250자라고 하면 한 260자 정도 쓴다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세요. 실제 답안에도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죠? 네. 자, 제시문을 요약하라는 것이니까 우선 제시문을 읽어야겠죠. 이 제시문을 압축적으로 봐야겠구나. 전체적으로 우선 제시문을 쓰고 보니까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네 문단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글이네요. 그걸 의식적으로 해서 250자라고 쓴다고 하면 우리가 몇 문장을 쓰면 좋을까요? 한 70자 쓴다고 하면은 한 문장에 4, 7이 28, 한 280자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 네 문장 쓴다. 짧게 네 문장, 길게 세 문장, 그 정도 쓴다고 생각하고, 이 제시문이, 요약하라는 제시문이 네 문단이니까, 각각 문단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짧게 짧게 정리하면은, 요 학교에 250자로 요약하라는 요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우선 문단별로 우선 쭉 한번 읽어봅시다. 최초의 인류들은 간단한 몸짓이나 눈짓으로 서로 의사를 교환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체 언어는 조금만 거리가 떨어져도 의사를 교환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의사 교환에 대한 이야기네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소리였다. 이 단계의 소리는 아직 자음과 모음의 분절 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겠지만 나름대로 상황에 맞는 의사 전달 기능을 담당했다. 이러한 소리는 점차 규칙성을 획득하면서 한 언어 공동체의 말로 정형화되었다. 아, 최초의 인류들은 신체 언어로 의사를 교환했다. 간단한 몸짓이나 눈짓이라는 게 신체 언어죠. 의사를 교환했다. 그런데
어, 이러한 몸짓은 어, 거리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등장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나중에는 규칙성을 획득하면서 어느 공동체의 말로 정형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소리와 말은 의사소통의 공간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소리쳐 불러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면 거기까지 한 개인의 영역이 확대된 셈이다. 물론 소리는 허공에 외치고 나면 곧 사라진다. 이런 의미에서 소리는 저장성이 없지만 주어진 상황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즉각성 유연성이라는 소리는 즉각성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의사소통 수단이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이제 소리와 말은 이제 의사소통 공간을 확대했다. 그 소리와 공간은 이제 그 즉각성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그런 의사소통 수단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또 곧 사라져버리는 세 번째 문단입니다. 곧 사라져버리는 소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그림이다. 이미지이다. 네안데르탈인가 크로마뇽인의 동물벽화는 홍에 흩어버리고 마는 소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의 경험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하고 영속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동굴에 그려진 그림들은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적 과정, 의식, 그리고 반복적인 신화와 설화를 담으면서 건축, 회화, 조각, 음악, 무용, 문학 등의 발전 가능성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의 발전은 좀 더 추상화된 경우에는 문자의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이제 시간의 일시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록의 문화가 시작된 것이다. 어, 이런 즉각성 유용성이 있다는 소리의 약점이 이제 또 곧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림,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이미지가 이런 발전해서 문자가 됐고, 그래서 이러한 시간의 일시성을 뛰어넘는 영속성을 가진 기록의 문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여기까지 또 이제 세 번째 문단의 내용입니다. 음, 마지막 문단이네요. 이처럼 인류의 의사소통사는 신체 언어에서 소리와 말의 단계로 그리고 그림과 문자의 단계로 자연스럽게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의사소통 수단의 발달이 이처럼 단순적인 것만은 아니다. 계속 이렇게 하나로 쭉 이렇게 단선 일직선으로 쭉 발전해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최근에 멀티미디어의 발전은 소리, 말, 그림, 글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의사소통 방식을 주로 사용하며 심지어 글보다는 그림보다는 말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거꾸로도 가네요. 예를 들어 인터넷상의 채팅은 글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말에 가깝고 이모티콘과 같은 보조 이미지를 활용을 통해서 더욱 재미있고 감성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성숙되고 있는 추세다. 어, 의사소통 수단은 최근에 멀티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이런 소리, 말, 글, 그림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게 현대 의사소통 여기까지가 이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한 문장씩 정리를 해서 연결을 시키면은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선 선생님이 해설해 놓은 겁니다. 문단의 전개 순서대로 한번 요약을 해보자. 아래와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읽으면서 각 문단별로 중요한 핵심어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동그라진 그런 이제 그 단어를 얘기하는 거겠죠. 필자가 논지 문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각 문단마다 어떻게 논리를 전개했는지 유의하면서 각 문단의 핵심 어휘를 중심으로 문단별 중심 문장을 재구성해 봅시다. 절대로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면 안 됩니다. 문단별 중심 문장을 자연스럽게 글자 수에 맞춰 연결해서 쓰면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문단별 핵심어는 자, 의사소통의 수단, 신체 언어, 소리와 말, 그림과 문자, 멀티미디어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단어들을 이제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런 단어들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핵심 어휘를 중심으로 문단의 중심 내용을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재구성해 봅시다. 인류는 최초의 신체 언어의 몸짓과 눈짓에 의존해서 의사소통을 주고받았다. 어, 의사소통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리와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라져가는 소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림과 글을 사용했고 그림과 글은 인간 경험을 영속화하는 데 기여했다.
근데 최근에는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말, 그림, 글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어, 자, 또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인류는 최초에는 신체 언어인 몸짓과 눈짓에 의존했다. 그러나 의사소통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리와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사라져가는 소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림과 글을 사용했다. 그림과 글은 인간 경험을 영속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의사소통 수단이 이처럼 단순적으로만 발달해 온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말, 그림, 글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글보다 그림과 말을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깨끗하게 정리가 됐네요. 요 요약문 요 250자 되는 요 글 하나만 읽고서도 이 제시문 전체의 네 문단짜리 글이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요약인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한 편의 짤막한 글을 한 250자 정도 되는 거로 요약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시 문제를 갖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 가능한 한 공의 요약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 해설까지 봐가면서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설까지 봐가면서 이 예시 문제를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약한 걸 가지고 여기 나오는 그 예시 답안에 한번 비교를 해보고 혹시 뭐 중요한 단어가 빠진 것은 없나 뭐 이런 걸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어, 그런 다음에 실제적으로 여기 실전 문제에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한번 했다 치고 실전 문제까지 우리가 말로만 우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 문제도 또 이거는 300자 플러스 마이너스 30자네요. 예전에 이제 다 대학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몇 문단짜리냐 봅시다. 한 문단, 짤막한 한 문단이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문단, 모두 세 문단짜리. 세 문단짜리 글이군요. 두 번째 문단이 상당히 기네요. 세 번째 문단도 좀 그렇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300자. 100자씩 세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 길게 한 100자씩 세 문장이나 아니면 짧게 네 문장 정도 한 4, 7, 28, 300자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다고요. 압축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제시문을 읽어야 됩니다. 자, 이 제시문을 읽어봅시다. 우리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돈과 문화다. 어, 그렇죠. 돈과 문화. 어. 돈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받아들여지고, 문화 또한 강제나 구속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욕망을 좇는 정력으로 여겨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 이유를 얘기하네. 왜 돈과 사람들이 문화를 좋아하는가. 그 돈과 문화는 자유로움을 원하는 우리의 욕망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과 같다. 우리 인간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돈과 문화를 원하는구나. 그러나 돈과 문화의 공통점은 여기까지일 뿐이다. 그럼 돈부터 얘기해보자. 돈부터 살펴보자. 돈이 자유와 맺는 관계는 이중적이다. 돈에서는 자유의 냄새가 풍기지만 돈 있으면 자기가 자유롭게 뭘 할 수 있으니까요. 동시에 억압의 그림자도 어른거린다. 미래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현재의 자유를 희생해야 하는 돈벌이의 역설 때문이다. 그렇죠. 돈 벌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돈 벌기 위해서 자유를 희생해야 되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원한다. 그러나 억만장자 부모를 두었거나 거액의 로또에 당첨된 경우처럼 억세게 재수가 좋은 경우가 아닌 바에야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맞는 얘기네요. 끊임없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쉽게 말하자면 머리를 쥐어짜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근육을 치게 해야 어느 정도 돈을 만져볼 수가 있다. 돈은 자유시간을 포기하고 유지적 정신적 희생을 감수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돈벌이라는 과정은 피하고 그 결과엔 돈만 갖고 싶어 한다. 돈은 좋은데 돈벌이가 요구하는 희생은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은 하지 않고 돈만 챙기려는 도둑놈의 심보나 단 한 건도 인생 역전을 꿈꾸는 대박 집자증이 생겨난다.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게 로또를 사는 이유입니다. 자, 한번
인간 점검으로 압축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넘어갔다. 첫째 문단에서는 음, 사람들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돈과 문화를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한 문장으로 줄이면. 그런데 돈은 어, 자유와 이중적인 관계를 맺는다. 왜냐하면은 미래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유를 생해야 하는 돈벌이의 역설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 돈 버는 과정은 피하고 돈만 갖고 싶어하는 도둑놈의 심보나 대박을 꿈꾸는 대박집 자증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게 중심 내용 같아요. 그런데 돈이 두 얼굴을 갖고 있는 반면 문화의 모습은 한결같다. 이제 앞에 두 번째 문단에서 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돈이 이중적이라고 했는데 돈이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 문화 얘기를 하네요. 문화의 모습은 한결같다. 문화에서 우리는 자유로움과 유포리아의 향기를 받는다. 이 유포리아라는 단어는 꼭 여기서 이제 요약하는데 몰라도 되는데 유포리아라는 단어는 행복한 감정이라는 뜻이에요. 행복감. 아, 우리가 좋은 영화를 한 편 보거나 뭐 이제 음악회를 가서 그래도 뭔가 막연하게 이렇게 포근하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런 걸 유포리아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움과 유포리아의 향기를 맡는다. 문화는 삶의 여유에서 피어난다. 직장이나 가사일과 같은 주어진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문화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우리가 읽는 책, 보는 영화, 찾는 공연이 매번 문화적이고 만족감을 주는 것은 아니다. 허같다는 느낌이 들어 본전의 생각이 절실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영화 봤는데 야 이거 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문화는 일단 노동의 반대편에 위치한다는 것만으로도 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거다. 그 시간에 우리가 놀았다는 건 일을 안 하고 쉬었다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어, 비록 그 공연이 시원찮은 공연이고 시원찮은 영화였지만 그 자체로 그 노동을 안 했다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쉬었다. 일로부터 탈출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좋은 거다. 어, 그 어떤 형태로든지 문화를 향유한다는 행위는 자체가 이미 자유의 싱그러움을 머금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왜 문화를 마다할 것인가?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또는 소양이 없다. 어, 그것을 핑계 삼아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한탄만 할 것인가? 그래서 어쩌란 얘기예요. 이 물음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즐기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도 세 번째 문단에 이제 또 압축해 봅시다. 어, 돈은 이중적이지만 문화는 항상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준다. 삶의 여유와 자유로움을 준다. 왜냐하면은 일로부터 벗어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어, 문화는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를 적극적으로 즐기자. 요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말을 간단히 정리한 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한 100자 정도씩 세 문장 아니면 이게 두 번째 문단은 좀 기니까 한 두 문장 정도? 그래서 모두 한 네 문장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요것도 요약이 잘 될 것 같아요. 자, 요 실전 문제도 선생님의 그 교재 생각각을 대입논술에 나오는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108쪽에 나오는 이제 그 문제예요. 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이렇게 원고지에다 써보십시오. 선생님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선생님 해설을 들어가면서 얘기하면 머릿속으로 이제 다 그렇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쓰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300자가 되겠구나. 한 네 문장 쓰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머릿속으로는 다 써지지만 실제로 원고지를 앞에 놓고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이 논술은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첨삭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실은 혼자서 써놓고서 잘 썼다 이렇게만 혼자 생각하고 넘어가면은 또 안 됩니다. 선생님 같은 사람이 보고서 아 과연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다. 어떤 단어가 빠졌구나. 그리고 여기선 단어를 갖다 이 내용은 좀 왜곡되어 있구나. 아니면은 이것은 없는 내용을 갖다 더 덧붙였구나. 라는 그런 걸 첨삭.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 공부를 하나 마나요. 말로만 듣고 머릿속으로만 논술 공부를 하면은 논술 공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답답하거나 이제 그거 한번 해보고 싶거나 그러면은 한번 진짜 요 실전 문제 1에 문화와 돈의 이제 이야기를 써서 저한테 그냥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다 첨삭을 해서 첫 문제니까 다 첨삭을 해서 다시 메일로 이렇게 보내줄게요. 한번 실제로 해보십시오. 기다릴게요. 자, 오늘은 그래서 요약하는 내용을 갖다가 이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설명하시오, 뭐 이렇게 해석하시오 하는 걸 알아봤습니다. 요 교재에 보면은 문제가 이제 각각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화에 대한 또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두 번째 문제 실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문제 그리고 네 번째 문제까지 요렇게 이제 슬슬 좀씩 어려워져요. 이렇게 문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시답안이 이렇게 또 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다음 시간에는 설명, 해석, 분석하라는 글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걸 또 알아봅시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네이버 논술 카페 생각과 글의 강비호 선생님이었습니다.